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00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최종심 진출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김나향 작가의 노을 속엔 가시가 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노을 속엔 가시가 있다. 김나향. 손님들이 돌아간 밥집 풍경은 늘 어수선하고 쓸쓸하다. 미처 치워내지 못한 그릇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고 개수된 설거지감이 그득하게 들어차 있다. 넘치다 못한 그릇들은 플라스틱 함지로 밀려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김치며 찌개 국물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보기 흉한 몰골이 되어간다. 사람들이 사라진 풍경은 정물처럼 생동감이 없다. 그들이 잡았던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물컵, 반찬 종지까지도 떠나고 나면 온기 없는 정물이 된다. 먹다 남은 음식은 쓰레기가 되고 입속으로 흘러가지 못해 흘린 찌개 국물은 더러운 흔적으로 전락한다. 가을 햇살은 쓸쓸한 풍경 위로 시린 빛을 뿌리고 있다. 그 시린 빛 속에서 더러운 흔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든다. 심근덕은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면 엄청난 무게의 시차를 느낀다. 오래된 과거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에 도달한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순식간에 오래된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떠나고 난 현재에 존재한다. 시간은 늘 균일하게 흐르는데 감정이 느끼는 시간은 이렇듯 편차가 심하다. 모든 일들은 자판기에서 음료수 캔이 떨어지듯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병마의 덜미를 잡히고 서로 증오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고로 죽기도 한다. 활기차게 물건을 팔던 가게가 폐업 신고를 하고 불빛 환하던 실내는 암흑 속에 묻힌다. 심근덕은 제멋대로 엉켜있는 돈을 가지런히 챙겨 지갑에 넣고 나서 한숨을 쉰다. 점심한때 북적거리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허탈감이 밀려든다. 속이 비어서 그러리라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은 주체할 수 없게 꼬리를 내민다. 근덕의 하루는 눈뜨기 무섭게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싼 것을 사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다 보면 9시가 훌쩍 넘는다. 파를 다듬고 미나리 잎을 따내고 마늘과 생강을 빻고 각종 재료를 토막내서 무치고 볶고 끓이다 보면 점심때가 된다. 먹는 사람들은 이따금씩 생각할지도 모른다. 1인분에 4,000원 하는 백반을 팔면 얼마나 남을까 하고. 그들은 그것만 계산할 줄 안다. 겉부분이 썩은 감자를 도려내다가 차츰 안쪽까지 파내려 가고 결국 온통 썩은 것을 알고는 이를 빠득빠득 하는 속을 모른다. 대파잎 속에 벌레가 끼어 장사꾼하고 핏대 세우며 싸우는 심정을 모른다. 덤으로 얻어온 생선이 상한 것을 알았을 때 분한 마음을 모른다. 음식 간이 맞지 않았을 때나 실수로 어울리지 않은 양념을 넣었을 때 혹은 태웠을 때의 낭패감을 모른다. 근덕은 2평짜리 방에 엉덩이를 걸친 채 가게 밖으로 눈길을 보낸다. 파리한 가을 햇살이 유령처럼 철물점 안으로 들어간다. 철물점 유리창엔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다. 투명 유리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페인트통, 비닐, 천막 뭉치 등이 철물점임을 알게 해줄 뿐이다. 가게 문을 열어놓고 방에 앉아 있으면 그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주인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철물점 안은 늘 정리되지 않은 창고 같다. 삽과 호미, 낫, 빗자루와 해머 등 각종 공구류 따위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 비스듬히 비쳐든 햇살이
굽어진 호미 끝을 날카롭게 일으켜 세운다. 철물점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근덕은 으스스한 느낌에 진저리를 치곤 한다. 철물점과 근덕식당 출입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피할 도리가 없다. 금방 손님이 다녀가는지 못자루가 입을 벌린 채 출입구에 버려져 있다. 철물점 주인은 새로 들여놓은 고무 호스와 주름 잡힌 연통들을 구석구석 쌓아놓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 철물점의 물건들, 그들 속에서도 사라지고 남는 것들이 있다.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 공간을 다른 것들이 차지해 버린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당당해진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간다. 뭐해 언니? 빨리 치우고 우리도 밥 좀 먹자. 순지가 손놀림 만큼이나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찬 찌꺼기로 얼룩졌던 그릇들이 어느새 하얗게 세제 거품을 뒤집어 쓰고 있다. 넋놓고 앉아있던 근덕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내던지며 허둥지둥 일어선다.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쌓아놓은 그릇들을 헹구며 근덕이 중얼거렸다. 최 선생 때문이지. 순지가 냉큼 말을 받았다. 근덕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순지의 옆얼굴을 바라본다. 쓸데없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까 망설이다가 한마디 한다. 그게 뭐 어때서? 호랍이여 노처녀 얘긴데. 호호. 순지는 근덕의 말을 무시한 채 혼자 재미있어 했다. 처녀는 무슨, 내 나이 47이다. 이렇게 늙은 처녀 봤나? 아니, 그럼 그동안 남 모르는 로맨스라도? 니처럼 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없다. 됐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근덕은 속으로 후회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순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근덕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고 그 끝자락으로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최 선생이 처음 가게에 왔던 때가 언제인지 근덕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다. 근덕 식당은 점심 장사에만 주력했는데 어느 날 저녁 최 선생이 밥을 청하며 들어섰다. 그날 저녁이 최 선생을 처음 본 날로 근덕은 기억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저녁 손님을 위해 근덕은 심드렁한 얼굴로 상을 차렸다. 저녁엔 사람들이 없나 봅니다. 최 선생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붙였다. 근덕은 찌개 냄비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저녁엔 일을 안 하시나 보군요. 그때 순지가 방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다.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손님들이 저녁엔 안 오시던데요. 방 청소를 하다 말고 해명을 했다. 니는 하던 일이나 해라. 근덕은 최 선생을 흘끔거리며 순지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옆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으로 보아 최 선생은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았다. 동안의 눈가에 잡힌 주름살이 잠옷 애처롭게 보인 것은 그때 상황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최 선생은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주눅이 든 채 수저질을 하고 있었다. 선이 고운 얼굴, 짙은 눈썹, 가늘고 선량해 배는 눈매까지 어느 한 곳도 남자다운 면면은 아니었다. 코트에 가려지긴 했지만 틀림없이 체격도 빈약할 것이라고 근덕은 혼자 장담했다. 근덕은 저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사내에게 눈길이 갔다. 절에서 어디 가족이나 제대로 돌볼 수 있겠나? 무슨 생각해? 씻어놓은 그릇을 크기대로 맞춰놓으며 순지가 물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근덕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숭늉 없어요? 식사를 마친 최 선생은 숭늉을 찾았다. 느닷없는 사내의 말에 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요? 근덕이 말을 더듬으며 사내를 쏘아봤다. 숭늉 말이야. 순지는 귀옛말을 하며 근덕을 향해 돌아섰다. 어이없기는 순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순지는 미안해하고 있었다. 있어야 할 것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처럼 난처한 얼굴을 했다. 숭늉이 어디 있나? 숭늉이? 근덕은 들으란 듯이 말했다. 괜찮아요. 어쩐지 숭늉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내는 상냥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마솥에다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덕은 사내가 건넨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넣고 거스름돈을 세며 얼버무렸다. 다음번에 오시면 만들어 놓을게요. 순지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비위를 맞췄다. 니는 참 제주도 좋다. 식혜도 아니고 숭늉을 만든다고? 저 양반이 언제 또 올지 안다고. 근덕은 한심스런 눈길로 순지를 나무랐다. 이래봬도 지 단골입니다. 사내가 돌아서다 말고 싱긋 웃으며 말했다. 참,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순지가 어색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순지의 말에 근덕은 사내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러나 아무래도 순지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최 선생을 알고부터 문득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을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질식해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갑작스럽게 의붓아버지가 죽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어머니도 나 몰라라 도망쳐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살아있다면 칠순을 바라볼 테지만 이제 어머니는 죽고 말았을 거다. 골병이 들어서라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근덕은 생각했다. 순지를 처음 만난 건 처마 밑으로 투덕투덕 빗물이 떨어지던 늦가을이었다. 그때까지 근덕은 횟집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며 살았다. 그날 모처럼 횟집 일을 쉬며 근덕은 고단한 몸을 달래고 있었다. 40이 넘어가자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남들은 애 낳느라 늙고 낳은 자식 기르느라 늙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늙는다지만 자신은 제 한 입 책임지는 것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몸은 염치 없이 자꾸 늙는다. 아침을 걸은 근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밥 한 술 뜨고 그것을 핑계 삼아 좀 움직여볼 요량으로 방문을 나서려던 때였다. 벼락치듯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 들어왔다.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좀. 여자는 다급하고 애절하게 매달렸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헝클어져 있었고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랫입술도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피가 맺혀 있었다. 여자를 보는 순간 근덕의 눈에 핏발이 섰다. 저기 다락에 올라가거라. 근덕은 놀러온 사람에게 자리 잡아주듯 말했다. 여자는 근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자가 몸을 숨기자마자 체격 좋은 남자가 허둥거리며 들어왔다. 빨리 안 나와? 남자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고함을 쳐대나?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내놔요. 알긴 뭘 알아, 이 나쁜 놈아. 근덕은 성난 황소 같은 남자를 향해 악을 썼다. 뭐요? 허둥거리던 남자의 시선이 근덕에게 쏠렸다. 사람 패는 놈은 나쁜 놈이다. 내 말이 틀리나? 남자는 무슨 말인가 하려 했고 근덕은 그의 주먹 쥔 손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당장이라도 다락문을 열어버릴 것 같았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당신 각시 찾고 싶으면 날 따라와.
남자는 얼떨결에 근덕을 따라 나섰다. 근덕은 창고로 가서 목과 망치를 들고 왔다. 그리고 보란 듯이 다락방문에 못을 박았다. 망치를 움켜쥔 근덕의 눈엔 이상한 광기마저 감돌았다. 오래전에 해치워야 할 일을 이제 하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못을 때렸다. 뜯어봐라. 힘 좋겠는데 어서 뜯어봐라. 왜 주거 관 속에 들어간 놈 잡아 일으키는 것 같아 겁나나? 남자는 뜻밖의 상황을 믿을 수 없어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못 뜯나? 왜 못 뜯나? 뜯어서 꺼내야 또 살 거 아닌가. 살아야 때리는 재미도 있겠구만은. 창백해진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지 좀 마슈. 근덕의 기세에 남자의 성깔은 한풀 꺾여 있었다. 패는 데다가 힘 다 썼고 이제 더는 힘이 없구만은. 근덕은 이를 갈듯 이죽거렸다. 처녀는 타고난 환양년이에요. 남자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내가 웃기는 얘기 한 가지 할까? 근덕은 남자와 반대 방향으로 쭈그려 앉아 말을 시작했다. 하도 심심해서 개새끼 한 마리를 키웠더랬어. 근데 이 개새끼가 얼마나 지랄 같은지 말이야. 밤만 되면 지저대서 못 살겠더란 말이야. 그렇잖아도 심신이 고단한 인생인데 지까지 앙앙대니 낸들 어쩌겠나. 그래, 하루는 생각했지. 저 개새끼를 그냥 확 잡아먹을까. 혼자는 못 먹겠고 보신탕 집에다 팔아버릴까. 저놈 팔면 얼마나 줄까. 밥값은 나올까. 근덕은 갑자기 말을 끊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남자는 또 한 개비의 담배를 막 꺼내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저녁밥 안 준 게 생각나는 거야. 저놈은 원래 주인이 낮에 없으니까 점심은 거저 굶는다고. 근데 이 미친년이 저녁까지 안 준 거야. 생각이 났어도 몸 벌써 자빠져 잘 궁리를 하잖아. 귀찮아 죽겠더라고. 좀 더 있더랬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젠장맞을 잡아먹을 때 먹더라도 찬밥덩이라도 있나 머리를 굴려봤지. 있긴 뭘 있어. 끓여놓은 밥을 아침에 박박 긁어준 게 생각나잖아. 생각해보니 개새끼가 나보다 더 호강을 했더라고. 나는 나가서 얻어먹고 집에 와선 개새끼 밥을 해댔던 거야. 되게 억울하대. 한참 있다가 또 잔머리를 굴렸지. 에이, 밖에 나가 200원짜리 보름달 빵이라도 사다가 줄까. 어쩔까. 근덕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게 사람이야. 저 개새끼를 확 잡아먹어 버릴까 궁리하다가도 당장엔 밥 줄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란 말이다. 또다시 말을 끊고 나서 근덕은 사내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인정 많은 것 같나? 하지만도 그것은 오해다. 식빵 조가리를 던져주고 나서 잠을 잘라거는데 말이야. 번개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개새끼, 처먹고 나서 한 번만 더 지져봐라.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 근덕은 한숨을 쉬며 웃었다. 이게 인간이다. 끼니도 안 주고 패면 죽을 테니깐 한 대씩 패기 위해서 밥을 준 거다. 패는 값으로 밥을 준 게 아니라 패야 하니까 밥을 준 거다. 지져서 팬다는 것도 핑계다. 개는 본래가 짖는 거야. 달을 봐도 짖고 구름을 봐도 짖고 사람 냄새를 맡아도 짖고
귀신을 봐도 짖고 동네 개들끼리 말하느라 짖고 때리는 건 내 재미였어. 이제 그만하슈. 들어보거라. 언젠가 한 번은 되게 신경질이 난 적이 있었어.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 거 없고 하여간에 그날은 기분이 참 더러웠댔어. 집에 와봐야 화풀이 받아줄 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수가 없는 기라. 혼자 구시렁대면서 누워있었지. 그런데 그날따라 개새끼가 이상스럽게 조용하더란 말이야. 생각했지. 저게 왜 저러나? 한번 짖어야 발길질이라도 해볼 건데 저게 왜 지랄인가? 한번 짖어봐라, 자스가. 한번 짖어봐라. 나도 남의 집 일에 참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서도 말로 해야 안 하겠나. 생각해봐라. 느그 각시가 참말로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때리나? 남자는 결국 혼자 돌아갔다. 체념한 듯 돌아서서 빗속을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근덕은 의붓 아버지를 떠올렸다. 부리부리한 눈매와 건장한 체격, 빼곡한 수염 자국까지 사내는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있었고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 아버지에게 얻어맞을 때 어머니는 곧 죽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힘에 부칠 때까지 어머니를 때렸다. 때리면서 퍼버댔다. 니녀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갈데없는 환양년이다. 길을 막고 물어보거라. 니처럼 색깔 있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속마음 안 먹을 놈이 어디 있나? 신장염을 앓는 어머니 퉁퉁 부은 몸은 소민영처럼 나동그라졌다. 살을 가렸다기보다는 차라리 상처 자국을 가렸다고 해야 마땅할 옷자락이 찢기고 근근히 붙어있던 단추들이 떨어져 나갔다. 채 가시지 않은 멍자국을 드러내며 젖무덤이 쏟아져 나왔다. 떨어진 단추 한 개가 아궁이 속으로 굴러들어갈 때 어머니의 젖무덤은 난폭한 아버지의 발길질을 감당해내고 있었다. 어머니 입에선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럴 때마다 근덕은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욱신거렸다. 근덕의 눈길에 와닿는 것은 모두 흉기로 보였다. 홈이나 괭이, 낫, 삽자루, 가마솥, 빨래 방망이까지. 그것들은 저마다 나를 세우며 근덕의 눈길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번번이 아무 짓도 못하고 말았다. 그런 자신의 손모가지를 댕공 잘라버리고 싶은 자괴감으로 돌아서면 생부가 미웠다. 황소 같은 힘을 사람 패는 일에 써먹는 아버지도 진저리가 났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기지 못한 생부는 아무래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네 오늘 자고 가나? 들여다보던 장부책에서 눈을 떼며 근덕이 물었다. 아침에 말했어. 그 인간 나는 못 믿어도 언니는 믿잖우. 순지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순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할 때면 근덕의 가게에서 잠을 잤다. 송이 순지의 딸, 괜찮겠나? 근덕은 순지가 가게에서 자겠다고 할 때마다 송이 걱정을 했다. 걘 혼자 있는 게 더 좋대요.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벌써 사춘기인가 봐요. 살쭉거리는 게 노여움도 잘 타고. 니는 좋겠다. 35 나이에 중학교에 다니는 딸도 있고. 언니도 시집가. 순지는 커피 2잔을 만들어 방으로 들어왔다. 시집은 아무나 가나? 근덕은 시큰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닌 꼭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더라? 학대가 아니라 사내라 하면 진저리가 난다. 지도 알 거다. 내가 왜 횟집을 그만뒀는지. 사내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진다. 치마만 두르면 다 가둔한 줄 알고. 어디 나 같은 여자를 넘보나 넘보기를. 젊은 것들도 쎄쓸 낀데.
근덕은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며 숭늉처럼 마셨다. 가만히 보면 언니는 은근히 남자를 끄는 매력이 있나 봐. 시끄럽다. 니는 허구한 날 맞고 살면서도 그런데 그리 관심이 가나? 그 남자는 그게 애정 표현인 줄 아는데 뭐. 참 속도 좋다. 허기사, 니는 그게 귀엽다. 우리 언니가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순지가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근덕은 낯부터 불켰다. 근덕 씨를 처음 봤을 때 난 꼭 구수한 숭늉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모성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런데 자꾸 보니 귀엽기도 하던데요. 최 선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근덕은 마음 한켠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순지라면 또 모를까. 눈두덩은 수북한 게 나이값 하느라 축 늘어졌고 입술은 볼품없이 두껍기만 한 얼굴이 귀엽다니.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본대로 말한 거다. 니는 귀엽다. 귀엽기는 해도 가끔씩 밉다. 최 선생이 저녁을 먹고 가던 날 근덕은 순지에게 창피를 당했다. 개업할 때 이웃 화원에서 대형 거울을 보냈는데 마땅히 걸어둘 데가 없어서 대충 걸어두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싱크대와 마주 보이는 곳이라 가끔씩 일을 하다 돌아설 때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날도 근덕은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 돌아서다가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쳤다. 순간 이상스럽게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무엇에 홀린 것 같기도 했고 이상한 생각이 휑하니 머릿속으로 지나갔던 것이다. 근덕은 그 얼굴이 생각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섰다. 그런데 거울 속의 여자는 늘 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도 미심쩍어 몇 번씩 반복해서 거울과 마주쳐 보았다. 그때 쓰레기를 처리하러 나가던 순지가 아는 체를 했던 것이다. 근덕은 그런 꼴을 순지에게 들킨 것이 꼭 최 선생 때문인 것 같아 험악한 얼굴로 최 선생을 노려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행주를 빨 때 좀 전에 채신머리 없는 짓을 마녀라도 하려는 듯 억척을 떨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놈도 그 꼴을 봤을까? 네 말이다. 남아있는 커피를 홀짝 마셔버리고 나서 큰덕이 말했다. 시 좋아하나? 순지는 턱을 고인 채 근덕을 올려다봤다. 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근덕을 향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점점 한 술씩 더 뜨네.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학교 다닐 때 친구 공책에서 베낀 거다. 됐나? 니는 나를 순 무식쟁이로 아는구만은. 근덕은 순지를 한번 노려보고 나서 시를 읊었다. 캄캄한 다림목에서 너를 야 기다릴까. 모두 어질게 사는 나랄에서 슬픈 일 많으면 부끄러운 나랄에서 휘정휘정 물러갈 곳 있어야겠구나. 스스로의 냄새에 취해 거꾸로 지려는 어둠 속 귀한 썩달나무엔 까마귀 까치 때 울지도 않고 날아든다. 이제 험한 산발이 등을 일으키리라. 보리밭 사이로 노란꽃 노란꽃 배추밭 사이길로 사뿐히 오너라 나의 사람아. 내게 밟힌 것은 벌렘들 고운 나빈들 오래 서서 너를 야 기다릴까. 이용하게 슬픈 일 많으면. 순지는 짝짝 박수를 쳤다. 우리 언니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역시 최 선생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긴 있나 봐. 그게 아니라 이건 참 슬픈 시다. 나도 시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하지만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꼭 내 마음 같았다. 내가 슬프다고 하는 것은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석양이 눈부시게 골목길을 비춰도
아버지가 있는 풍경은 괴기스러웠다. 술에 만취한 아버지의 노랫소리는 노을 속으로 빨갛게 흩어졌다. 근덕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시를 외며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등 뒤에서 낡은 스웨터를 풀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등 뒤에선 스륵스륵 스웨터의 올이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으로 외던 시의 행간 사이로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끼어들었고 어머니의 실감는 소리가 섞여 들었다. 각각의 소리는 박자를 맞추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태엽이 감길 때처럼 근덕의 가슴이 바짝바짝 조여들었다. 머릿속에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식구가 나열되었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며 지워버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가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리라 생각할 때였다. 어머니의 손에서 실뭉치가 떨어졌다. 실뭉치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자 어머니는 때를 기다린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다. 순지는 언제 만들었는지 또다시 커피잔을 근덕 앞에 놓아주었다. 저녁에 무슨 커피를 자꾸 마시나? 잠 안 온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근덕은 순지보다 먼저 커피를 마셨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근덕은 암갓의 커피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최 선생은 가끔씩 가게에 들러 저녁밥을 먹곤 했다. 근덕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나물과 국과 밥과 찌개를 차려 놓았다. 최 선생은 차려주는 대로 맛있게 먹었다. 다 먹고 나면 잊지 않고 말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덕은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최 선생님은 언제 또 만나기로 했어?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다. 나는 모른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리면 어떡한데. 오거나 가거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그러다 놓치지. 이제 언니도 50줄에 들어서는데 여자 나이란 게 40대하고 50대가 얼마나 다른데 50부터는 할머니야. 그리고 아이도 없이 얼마나 단출해? 나이도 딱이고. 근덕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지작거렸다. 까칠한 손등 위로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난주 토요일 근덕은 사계절이라는 한식집에서 최 선생과 밥을 먹었다. 다음 주 토요일 사계절에서 기다릴게요. 오시는 거죠? 최 선생은 버스터미널에서 근덕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최 선생의 온기가 손등으로 느껴질 때 근덕은 가슴이 두근거려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최 선생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근덕의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마음이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어긋날 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이라는 말이 근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허연 젖무덤. 그 젖을 물고 유아기를 견뎌냈을 자신에겐 어떤 영혼이 깃들여 있을까? 내가 왜 저녁 손님을 안 받는지 네 아나? 술 먹은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다. 술 먹으러 가는 인간들, 술 찾는 인간들 보기 싫어서다. 눈깔에 벌겋게 핏발선 인간들 보기 싫어서다. 서로 헐뜯고 아기처럼 싸우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다. 싸우다 어느 한 인간 죽어나가도 모른 척해야 하는 내가 싫어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다 지칠 때쯤이면 뇌까리곤 했다. 나는 한 놈도 죽이지 않았다. 한 놈도 내 손으로 죽인 놈은 없다 이 말이다. 치녀는 내가 사람 잡는 백정인 줄 알지만은 잘못 안기라. 나는 안 죽였다 안카나. 공산당원이면 다 사람 죽이는 줄 아나. 어디 불쌍놈이 그라두노. 어잉? 그리고 잠결에 들려오던 아버지의 겁탈하는 목소리.
내 새끼는 왜 안 놓노? 그놈 새끼만 새끼고 내 씨는 받기도 싫드나? 어서 말을 해봐라. 와, 내 새끼는 안 낳노? 어서 옷을 벗으란 말이다. 아버지는 그날 노을이 다 사그라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손에 들고 온 소주 한 병을 약처럼 아껴서 마셨다. 그리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근덕은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문창호지 너머로 보고 나서야 제 방으로 들어갔다. 문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아버지는 다시 중얼거렸다. 공산 땅 앞잡이 하면서 내가 딱 한 놈 죽인 놈은 있다. 죽이긴 했어도 지그 딸년과 마누라는 먹이 살렸다 이 말이다. 그럼 됐지. 와, 내 씨는 말리노. 내가 죽기만 하모 그럼 찾아가 한 판 더 붙을 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근덕은 목젖이 오그라붙을 만큼 무섬증이 일었다. 언니, 난 말이야. 맞고 살아도 그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송이 때문에 산다는 것도 반은 거짓말이야. 때려주는 남편이 때로는 힘이 되더라고. 네 말이 맞다. 얻어맞으면서 기도 안 죽는 니한테는 그 말도 맞을 끼다. 근덕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양볼을 문지르며 웃었다. 내가 말이다. 똥개 새끼를 한 마리 길렀다고 했지? 아마 여름으로 접어들었지 싶다. 내가 키우던 놈은 흰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망만한 검정개가 지랄을 하는 거야. 노는가 보다 싶었지. 마당을 쓰려고 물을 착착 뿌려도 껐떡도 안 해. 이상하다 싶어 지켜봤지. 참 희한도 하더라. 노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검둥개가 그리 열심히 달려들어도 흰둥이는 뿌리치기만 하는 거야. 물지도 않고 으르렁대지도 않으면서. 두 놈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혼자 웃었다니까. 1시간도 넘게 그러다 돌아갔어. 내가 먼저 지쳐서 돌아와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잘 몰라. 그런데 다음날 저녁 무렵 이놈이 또 온 거야. 매일 와도 매일 마찬가지야. 한 보름이 지났나? 이젠 내가 그놈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은 안 올래나? 오늘은 그놈이 안 오나 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놈이 나타난 거야. 쬐끄맣고 까만 놈이 언덕배기를 올라오잖아. 되게 반갑대. 개새끼 일에 내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대는지. 참 혼자 박수를 쳤다. 그래, 잘해봐라. 잘해라. 네 멋지다. 잘해봐라. 그거를 보면서 내 생각을 했어. 아, 네가 지금 외롭구나. 미친년. 근덕은 순지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순지야, 나 고향 가고 싶다. 무서워서 발도 못 디딜 건데 그래도 가고 싶으니 미치겠다. 난 죽어도 싼 년이야. 죽어도 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진 다음 날 근덕은 모처럼 조용한 아침을 맞았다. 어젯밤 아버지가 뇌까렸던 혼잣말,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던 분노마저 까맣게 잊을 만큼 평화로웠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 안은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고요했다. 아침이 되면 물도오라고 고함을 치곤 하던 아버지는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지난밤 딸의 분노를 알아챈 건지도 모른다. 근덕은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풀다만 스웨터를 두고 설마 안 오시랴 싶었다. 근덕은 마당으로 떨어진 아버지의 신발을 대돌 위로 올려놓으며 생각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러자 문득 어젯밤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놈아는 아마 내가 지를 죽인 것이 지가 반공 청년단이라
그런 줄 알기다. 이 개조지다. 지난해나 개뿔이나 뭐를 알고 했나? 야바이판에서 도박하듯이 아무거나 찍은 거다. 네 공산할래? 좋다. 내는 반공한다. 니하고 내하고 한번 해보자 자스까. 이래 한기라. 하지만도 그 자식은 많이 배하는 기라. 선생질까지 했으니 내는 개코도 아니다. 내는 눈이 벌게가 지길놈들 찾아내 고자질에 바쳤지만은 그놈아는 영판 새님이었는 기라. 그래 지겠다. 이 개놈의 자석 눈꽃이여 지겠다 이 말이다. 지금 마누라도 이쁘고 히히. 근덕은 부엌에 들어가 물 한 대접을 떠왔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모로 고개를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 소주병 하나, 등 뒤로는 어머니가 풀다 내던진 낡은 스웨터와 실뭉치가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다. 회색 실로 짜여진 스웨터는 양팔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고 몸통은 절반가량 풀려 있었다. 한쪽만 벗어버린 양말, 검정색 골덴 바지, 누런색 점퍼 위로 저녁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고 있었다. 물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방이 몹시 춥다는 생각이 들었다. 춥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끊임없이 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한동안 선체로 있던 근덕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침부터 이제껏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모로 누운 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근덕은 기억을 더듬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저녁 이맘때쯤 근덕은 창가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앉아 스웨터를 풀고 있었다. 불현듯 이상한 예감으로 가슴이 조여오던 순간이 떠올랐다. 혈관 속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아찔했다. 근덕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러나 엉덩이가 땅에 닿는 순간 다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최 선생 말이다. 근덕은 터져나온 울음을 자제하려는 듯 최 선생 이야기를 했다. 최 선생 말이다. 근덕의 얼굴은 일그러진 채 웃고 있었다. 순지는 주방에 나가 물을 떠왔다. 자,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 아무래도 오늘 언니 이상하다. 근덕은 순지의 말을 들으며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 한 대접을 단숨에 마시고 나더니 가슴을 쓸며 한숨을 토해냈다. 순지야, 나 말이다. 그때 참 좋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 봤다. 참말이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봤다. 순지는 물끄러미 근덕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오늘처럼 근덕이 치근하게 느껴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자신이 충도질해서 밥집을 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근덕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횟집을 그만둘 때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것이다. 47이 되도록 혼자 살기 버려둔 것이 꼭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근데 말이다. 그 선생 참 나쁘다. 네 그거 아나? 근덕은 기운이 빠지는지 벽에 몸을 기대 앉았다. 최 선생 만나기 전엔 다 잊고 살았다. 고향도 부모도 내 아픈 기억도 다 토막내서 불사질러 버리고 살았다. 그런데 말이다. 최 선생을 만나고 나서 말이다. 내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생각난 거다. 내가 미친년이란 걸
다시 알게 된 거다. 어머니는 매맞게 실어 나가버리고 아버지는 술독으로 죽었는데 나란 녀는 누가 아버지 잡아먹었다고 할까봐 집을 뛰쳐나왔단 말이다. 그땐 꼭 내가 죽인 것 같았다. 그랬구나. 순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근덕씨, 힘들어하지 말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마음이 어울리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든 물이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은 흙탕물을 이길 수가 없어 병이 들고, 흙탕물은 맑은 물에 두려워 병이 되고, 결국 서로 핥히고 상처만 주게 되고 말죠. 흙탕물은 힘으로 핥히고, 맑은 물은 마음으로 핥히는 거죠. 근덕은 그때 알게 되었다. 최 선생이 처음으로 저녁을 먹고 가던 날 거울을 보고 놀았던 것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때문이라고. 언젠가 어머니가 숨겨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병자 같았다. 헬쑥한 얼굴에 눈빛만 파랗게 살아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 선생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토록 가슴이 저렸던 것은 핏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가 뭔데, 최 선생 지가 뭔데 내 가슴속을 이렇게 헤집어 놓나? 등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놔두지. 독한 년으로 살게 놔두지. 지가 뭐길래 맑은 물? 지가 뭐를 안다고. 근덕은 최 선생을 욕했다. 욕을 하면서도 최 선생이 잡아주었던 왼손을 자꾸만 어루만졌다. 나는 말이다. 혼자 살란다. 죄 많은 인생 누구랑 살 섞으면 뭐하나 말이다. 혼자 밥이나 퍼 나르면서 살다가 혼자 죽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죽을 거다. 니는 모른다. 죽어 나자빠진 인간을 쳐다보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지랄 같은지를. 그 인간이 쓰던 물건, 그 인간이 입던 옷, 그 인간이 등대고 누웠던 방바닥까지 다 징그럽다. 그 꼴을 누구한테 또 보이나? 그날 근덕은 죽어있는 아버지보다 더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옷과 이부자리 등을 넣어둔 장롱, 아버지의 머리가 닿았던 목침, 재떨이, 빈 술병과 벗어버린 양말장, 심지어는 자신이 들고 들어온 물그릇까지 싸늘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낡은 책상과 지문이 부옇게 묻어있는 벽에 걸린 거울, 그림도 없이 숫자만 가득한 달력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던 시간도 가차없이 정지해 버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들은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현재 속에 서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근덕은 이런 상황과 마주서기 위해 맹렬히 치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노을이 빨갛게 비쳐들 때 근덕은 보았다. 주거미로 촘촘하게 가시가 박히는 것을. 핏발처럼 붉은 노을이 가시가 되어 꽂히고 있었다. 지난밤 근덕은 잠들지 못한 채 누워서 아버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죽어라, 죽어버려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눈 뜨지 말고 제발 죽어다오.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 알아서 죽어다오. 김나영 작가의 노을 속엔 가시가 있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작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아프게 새벽을 더듬는다. 밤이 누웠다 간 자리 어느 한켠에 나처럼 울음을 참고 있는 눈빛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나의 망막을 스쳐갔을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직업으로 나는 글쓰기를 선택했다. 어려운 고백을 하듯
작품을 내놓았다. 처음 신춘문예 최종심에서 낙선했을 땐 당선 이상으로 기뻤다.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졌으므로 최종심에서 물러나 앉은 것은 이번이 꼭 세 번째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 같다. 그것을 버팀목 삼아 나는 오늘도 노인처럼 새벽빛이 스미는 창가를 서성거린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